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한 러시아 공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혁명가 중 한 명이 되었는지를 기록한 정말 놀라운 회고록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격동의 시대를 관통했던 러시아 전체의 초상이자 한 시대가 어떻게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태동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문장이 우리가 탐험할 시대의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9세기 중반의 제정 러시아. 모든 것이 평온하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한 겉모습 바로 아래 거대한 변화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핵심은 바로 표면적으로는 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모스크바의 아주 특별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구마구간 구역, 이름부터 옛 시대의 향기가 느껴지죠?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귀족들의 삶과 문화가 박제된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의 생생한 묘사를 따라 이곳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선 시끄러운 상업지구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입니다. 거리를 따라서는 기둥으로 장식된 1층짜리 목조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요. 지붕은 밝은 녹색 양철로 덮여 있습니다. 외벽은 화려한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리고 집 뒤편으로는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엔 부엌, 마구간,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이 사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외부인인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문에 달린 명판이었죠. 대대로 살아온 귀족들의 집에는 노쇠 명판에 암흑의 중위 또는 대령의 집처럼 군대 계급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존경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번쩍이는 금박철문에 상업고문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면 그건 신흥부자, 즉 침입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들의 부는 인정할지언정 자신들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동네 귀족들의 하루는요, 아주 예측 가능하고 평온한 리듬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귀 죽은 듯 고요하다가 정오가 되면 프랑스인 가정교사와 독일인 보모를 대동한 아이들이 산책을 나옵니다. 오후에는 귀부인들이 우아한 마차를 타고 외출에 나서고요.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카드놀이와 왈츠 파티를 위해 환하게 불을 밝히죠.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이 시대를 의견이라는 것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이라고 회상하는데요. 훗날 이 집들에서 벌어질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간의 격렬한 투쟁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리의 풍경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집들 중 한 곳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삶을 형성했던 그의 가족, 그 주요 인물들을 만나보시죠. 그의 기억 속 가장 가슴 아픈 초상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불과 35세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크로포트킨에게 남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단 하나, 아주 강렬한 한 장면뿐입니다.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셨던 그 모습. 그게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의 아버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군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인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영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군복 그 자체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사랑, 그리고 민간인 옷에 대한 경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퍼레이드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았죠. 실전 능력보다는 규율과 의전의 미학, 그게 바로 그의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군사적 완벽함이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준이었는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 대공이 무려 1시간 동안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병사들을 사열하고 나서 내뱉은 말이 이거였어요. 아주 좋아. 그런데 숨을 쉬는군. 병사들이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흠이 될 수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시대였던 거죠. 그럼 이런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따뜻하고 친밀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인 의식의 연속이었죠.
특히 아침 인사는 프랑스인 가정교사 플랭시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버지께 정중하게 프랑스어로 봉주르, 몽셰르 파파라고 인사를 하고 손등에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플랭시의 우아하고 복잡한 절이 끝나면 그 즉시 모두 퇴장해야 했죠. 이것이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들의 가족 인사였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마저도 참 독특했어요. 고상한 프랑스 비극을 흉내내어 연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양초 하나랑 투명한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옥의 모습을 만들어내며 소리를 지르며 놀았다고 합니다. 크로포트키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어쩌면 이렇게 지옥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며 놀았던 경험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영원한 불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줬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하고 고상해 보이는 세계의 커튼을 걷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모든 사치와 여유를 가능하게 했던 그 잔혹하고 어두운 시스템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시의 모스크바 귀족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방법은 바로 소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시적인 소비였죠. 예를 들면 개인 피아노 조율사를 따로 두거나 파리의 유명 셰프 밑에서 배워온 전속 제과사를 고용하는 시기였어요. 사순절 기간에 먹을 희귀한 생선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수십 명에 달하는 하인을 거느리는 것 자체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 청탁 편지를 수십 통씩 써줄 수 있는 인맥과 영향력, 이것 또한 중요한 지위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치에는 아주 기묘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웃 D 장군의 일화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아주 사치스러운 저녁 식사를 주문해 놓고는 정작 닭 한 마리 값을 깎으려고 요리사와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구두쇠라서가 아니에요. 귀족의 삶이란 실제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연기이자 외양을 유지하려는 강박이었던 셈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든 돈과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수많은 하인과 예술가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그 경제적 기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끔찍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바로 농노제였죠. 이 모든 시스템은 가족이 소유한 수백 명의 인간, 즉 농노들의 강제 노동과 그들이 생산한 것들로 유지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식료품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겨울이 오면 크로포트킨의 아버지는 필요한 물품 목록을 쭉 적어서 시골 영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몇 주 뒤 농노들이 그 모든 물건들을 직접 짊어지고 수백 킬로미터의 눈길을 걸어 모스크바까지 배달해 왔습니다. 이 농노제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한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 대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재능 있는 음악가 게라심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게라심이 계모의 명령을 거부하자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하인들이 당신 집에서 나를 모욕해요. 이 분노에 찬 단 한 문장이 게라심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모욕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그게 바로 농노제의 현실이었습니다. 처벌은 즉각적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게라심은 그 자리에서 쇠사슬에 묶였고 당시에는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던 군대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늙은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그 가슴 찌려지는 장면은 어린 크로포트킨의 기억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재능이 한순간의 변덕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이 끔찍한 경험이 바로 크로포트킨의 마음속에 불의에 대한 저항의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어린 크로포트킨을 따라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고의 엘리트 자제들이 모이는 시동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야말로 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두 개의 다른 시대가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고무채찍으로 신입생을 때리는 등 잔혹하기 짝이 없는 낡은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몰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고 진지하고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의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신이 삭트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격렬한 충돌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특히 강하고 학구적인 학생들이 많았던 3학년들이 똘똘 뭉쳐서 선배들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결국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괴롭힘의 악습을 자신들의 힘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권위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크로포트핀 자신이 한 장교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했을 때 학교장은 그를 처벌하는 대신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 아이는 모두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을 용감하게 소리내어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낡은 권위가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심지어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조차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학교라는 외부 세계가 변하는 동안 크로프팅킨 자신의 내면에서도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책과 우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끝없는 지적 호기심이 그의 정신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그의 지적 성장의 바탕에는 역시 책이 있었습니다. 유머러스한 고골의 작품을 읽고 처음으로 글을 따라서 보기도 했고, 푸시킨의 대위의 딸이나 뒤마의 소설을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를 키웠습니다. 네크라소프의 시들은 수많은 구절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좋아했고요. 이런 문학적 소양 위에 장바티스트 세의 정치경제학 같은 책들이 그의 사회적 인식을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책은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였습니다. 특히 원어인 독일어로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경험을 그는 황홀경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깊은 비밀을 꿰뚫어보는 파우스트의 독백을 읽으며 그는 자연과학에 대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위대한 시를 읽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적 쾌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경험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은 그냥 책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는 열망에 불타올랐던 크로포트킨과 친구들은 작은 침실에 몰래 화학 실험실을 차렸어요. 그러다가 여러 번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뻔하기도 했죠. 학교에서 배우는 기계적인 암기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직접 실험하고 체득하려 했던 그들의 열정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친구들이 공부만 하는 괴짜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학, 화학, 역사 같은 학문뿐만 아니라 오페라를 부르고 문학을 토론하며 박물관을 찾는 예술활동도 즐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측량이나 요새를 쌓는 기술, 노적기 같은 실용적인 기술까지 익혔죠. 그야말로 스스로 진정한 의미의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지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형 알렉산드르였습니다. 아버지가 두 형제의 만남을 금지했을 때 형 알렉산드르는 동생과의 지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밤중에 경비견과 하인들을 피해 8km나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적인 명령보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지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만난 두 형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들 재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껴안고 자정까지 앉아 성운과 라플라스의 가설, 물질의 구조, 교황의 투쟁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 세대의 사교계나 파티가 아니라 우주와 물질의 구조,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같은 위대한 사상에 대한 열정, 그것이 그들을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유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개인의 내면이 각성하는 이 모든 흐름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하고 땅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결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농노해방입니다. 농노해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의 폭군이라 불리던 니콜라이 1세가 죽으면서 변화의 문이 열렸고 그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2세는 마지못해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귀족들의 거센 저항 속에서 황제의 칙서가 발표되고 마침내 1861년 3월 모든 교회에서 해방령이 낭독되기까지
러시아 제국 전체가 엄청난 희망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르는 왜 이 거대한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그의 이 유명한 말 속에 그 진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래로부터, 즉 억눌려온 동민들로부터 거대하고 폭력적인 혁명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변화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방선언문은 실제로 발표되기 몇 주 전에 이미 서명이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발표를 미뤘을까요? 정부가 축제 기간 동안 술에 취한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해방시키려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신하고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해방이라는 위대한 순간조차 민중에 대한 통제와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평범한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말로 느끼기 위해서는 통계나 법령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로포트킨이 들려주는 늙은 농노 사벨리치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두 번의 만남을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해방 전 옛 공우는 사소한 수리를 시키기 위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에 사벨리치를 불러내 그를 마치 물건이나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젊은 공우, 즉 크로프트킨의 형은 사벨리치가 자신의 차 테이블에 함께 앉도록 초대했고 심지어 그를 위해 하인에게 의자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도구 취급을 받던 사람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자 하나를 내어주는 이 작은 행위가 바로 혁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사벨리치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은 이토록 아름답고 초원에서 향기가 불어오는데 나는 앉아서 읽는다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수백 년의 억압을 견뎌낸 한 인간이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알리는 글을 읽으며 느끼는 그 조용하지만 벅차오르는 감격이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간 채워져 있던 족쇄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죠.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평생을 노예 상태로 살아온 세대는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이 모든 모순을 목격하며 양심의 눈을 뜬 이 젊은 공우, 크로프트킨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그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표트르 크로포티킨 회고록,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그의 유복했던 어린 시절을 살펴봤죠?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종 사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제국 최고 귀족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견고하고 또 엄청나게 엄격한 규율로 가득 찬 그런 세계였습니다. 네, 황제의 소년, 시종 사관이 되다. 모스코바 저택의 그 안락함은 이제 뒤로 하고 제국 군사학교의 혹독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크로포트킨의 나이가 이때 불과 15살이었어요. 이 시종사관학교라는 곳이 참 특이한 곳인데 단순한 군사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서도 최고위층 귀족 자제들만 쏙쏙 뽑아서 황제를 바로 옆에서 보좌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제국을 이끌어갈 최고 엘리트 관료나 장교로 키워내는 뭐랄까 그런 특수 목적 기관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크로포트킨이 딱 입학했을 때 학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3학년 생도들은 선배들의 멍해를 전임자들처럼 순순히 견디지 않았다. 그들은 벌어지고 있는 일에 혐오감을 느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가 보이지 않는 반란, 어떤 조용한 저항의 기운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크로프트킨의 학교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정신적인 변화, 그러니까 낡은 권위에 맞서는 새로운 세대의 저항이 막 꿈출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학교가 딱 두 개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 사회 전체를 휩쓸던 변화의 바람을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자, 한쪽에는 9세대, 그러니까 1학년 최고 학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후배들을 꽉 잡고 있었죠.
심지어 고무채찍을 사용하고 신입생들한테 서커스라고 불리는 정말 굴욕적인 행동들을 강요하면서 복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바로 크로포트킨이 속한 3학년들이었죠. 이들은 더 이상 그런 폭력에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칸트 같은 철학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하고 부당한 괴롭힘에는 몸으로든 정신으로든 맞서 싸우는 그런 새로운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바로 이 셀라노프 구타 사건인데요. 이게 숨어있던 갈등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된 거죠. 낡은 악습과 새로운 저항 정신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셀라노프라는 생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선배들의 부당한 명령, 그러니까 밤새 보초를 서라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고 있는 애를 침대에서 끌어내서 무거운 가죽 멜빵으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사건이 학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특히 크로포트킨 같은 젊은 생도들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 정신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특별 공연의 밤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처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보면 당시 소년들이 얼마나 연대하고 있었고 또 부당한 권위에 맞서려고 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자, 발단은 간츠라는 교사가 별거 아닌 장난을 친 학생 2명에게 너무 심한 벌을 내린 거였어요. 여기에 화가 난 학생들이 다 같이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계획은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자로 책상을 쾅 내리쳐서 엄청난 소음을 만들고 그래서 교사를 쫓아내자는 거였죠. 일종의 특별 공연을 기획한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있잖아요. 착한 아이들 몇몇이 막판에 겁을 먹고 빠지면서 계획이 좀 삐걱거렸어요. 결국 소음은 내긴 났는데 학교 측에서 누가 주동자인지를 못 찾아내니까 엉뚱하게도 맨 처음 벌을 받았던 그 2학생을 다시 불러내서 본보기로 자작나무 회초리질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크로포트킨 사장의 핵심이 되는 서로 돕는 것, 즉 상호부조와 집단행동의 아주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일화거든요. 자, 이렇게 크로포트킨이 학교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억압에 맞서고 있을 때 바깥 세상,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는 정말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의 전환점, 바로 이 시기입니다. 먼저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서 우리 제국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하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바로 그때 철의 폭군이라고 불리던 차르 니콜라이 1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1855년 3월이었죠. 이 죽음은 그냥 황제 한 명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30년 동안 러시아 전체를 꽁꽁 얼려놨던 어떤 차가운 마법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하면서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희망과 개혁의 분위기가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육받은 계층의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며 거리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모두가 전쟁의 끝과 끔찍한 상황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상상이 가시나요? 수십 년 동안 억압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사람들이 마침내 다 같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막 껴안고 기뻐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났던 겁니다. 네, 지식의 폭발입니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지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젊은이들의 지적 호기심에 불을 붙인 겁니다. 크로포트킨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억압의 시대가 가고 그야말로 생각과 사상의 시대가 폭발하듯 열린 거죠. 그전까진 금서로 묶여 있거나 구하기조차 힘들었던 책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크로포트킨은 정말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집어삼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서재를 채웠던 책들이 나오죠? 이건 그냥 책 목록이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의 무기들이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인간 정신의 깊이를 들여다봤고 고골의 풍자소설을 보면서 러시아 사회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달았죠.
네크라소프의 시를 통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책,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던 거죠.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를 독일어 원서로 읽었던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구절의 의미와 음악을 들이마셨다.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시를 읽는 것보다 더 높은 미적 쾌감이 있을까? 이건 그냥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황홀경에 빠진 영적인 체험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는 언어의 그 미묘한 뉘앙스와 음악 같은 리듬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지적인 탐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열정은 책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침실에 친구 5명이 모여서 비밀 실험실을 차린 거예요. 교과서 한 권 달랑 들고 화학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다 집에 불을 낼 뻔하기도 하고 염소가스 같은 유독가스가 방에 가득 차기도 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직접 해봐야 안다는 기존의 따분한 이론 교육에 대한 일종의 반란이었던 거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 중 늙은 제독한 분이 이들의 이런 열정을 이해하고 격려해줬다고 하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19세기 러시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크로포트킨이 직접 목격했고 그의 인생 전체에 너무나도 깊은 영향을 준 사건, 바로 농노 해방입니다. 바로 1861년입니다. 이 해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려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나 다름없던 신분에서 해방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해였죠. 1861년 2월 19일, 법적으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낡은 봉건 시대가 끝을 고한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를 뒤흔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방이 얼마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농노를 해방시켜주면서도 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해방 선언을 일부러 축제 기간을 피해서 2주나 늦게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군대에는 혹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진압해야 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지침까지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다른 한 손에는 칼을 꽉 쥐고 있었던 거죠. 해방은 분명 은혜로운 조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통제의 시작이기도 한 아주 모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방된 농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크로포트킨은 사벨리치라는 한 늙은 농부와의 대화를 통해 그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를 뵈러 갔더니 그분께서 늙은 하인에게 의자 하나 더 내오게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모두 첫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이 농부에게 해방은 법 조항이나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젊은 주군, 그러니까 크로포트킨과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동등한 인간으로 차를 대접받는 바로 그 순간.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그 순간의 존엄성. 그것이야말로 이 늙은 농부에게는 진정한 해방이었던 겁니다. 정말 뭉클한 이야기죠. 자, 이제 시종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 크로포트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황실 근위대의 그 어떤 부대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황금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거죠. 권력, 명예, 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그의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가 갈 수 있었던 곳들을 보세요. 프레오브라젠스키 기마근위대, 휘발리의 근위대, 황제와 황후의 기마근위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죠? 당시 군사사회에서 최고 중에 최고로 꼽히는 부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미래가 보장되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 중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지원한 곳은 이름도 생소한 아무르의 기마 코사크 연대였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저 멀고 먼 동시베리아의 황무지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국의 화려한 심장을 등지고 가장 춥고 황량한 국경지대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 코사크 부대라는 곳은 제국의 변방을 지키는 뭐랄까 반찜 군인이면서 반찜 개척자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거든요. 당연히 귀족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니 동기들이나 가족들 눈에는 이 결정이 거의 사회적인 자살 행위처럼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똑똑하고 장래가 보장된 황제의 총애까지 받던 이 젊은 귀족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혹독한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그의 청년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반항 같은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사관학교에서부터 싹텄던 그 낡은 권위에 대한 저항 정신, 수많은 책과 위험한 실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농노해방을 직접 보면서 느꼈던 그 충격.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어쩌면 필연적인 결론이었을 겁니다. 그는 왜 제국의 안락한 중심이 아니라 거친 변방에서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곁에서 진짜 세상을 배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의 해답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떠나볼 광활하고 혹독한 땅,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래가 보장된 러시아의 왕자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아주 위험한 혁명가였죠. 만약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이 책은 바로 표트르 크로포티킨의 자서전인데요. 그가 어떻게 그 모든 특권과 명예를 뒤로하고 헌신적인 혁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크로포트킨이 러시아를 벗어나 처음 마주한 바깥 세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혁명의 갈림길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를 체포로 이끌었던 러시아에서의 그 위험천만한 비밀 활동까지 크로포트킨의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1872년 봄에서 시작됩니다. 크로포트킨이 생전 처음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던 바로 그 순간이죠. 이 짧은 여행이 그의 관점을,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러시아 북서부를 가로지르면서 크로포트킨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마치 끝도 없는 사막을 건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수백 마일을 날려도 보이는 거라곤 지평선까지 펼쳐진 나지막한 숲,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마을들. 길은 또 어떻고요? 한번 바퀴가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진흙탕 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차가 프로이센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말 그대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평생 살아온 조국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의 속도면에서 세상과 이렇게나 동떨어져 있었구나. 이걸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보았던 그 질척 잃은 진흙길과 잿빛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요. 잘 닦인 포장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농장, 그리고 따스한 햇살 아래 활기가 넘치는 독일과 스위스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 극명한 차이는 그의 마음에 아주 깊고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럽 급진사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에 도착한 크로포트킨은 곧장 유명한 국제노동자협회를 찾아갑니다. 보통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이 거대한 운동 내부에 아주 깊고 결정적인 균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제네바의 탕플 위니크라는 곳이었어요. 인터내셔널의 여러 분파 중 하나가 모이는 중심지였는데 아주 명석한 러시아인 니콜라스 우틴과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올가 여사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느낀 건 정말 뜨거운 에너지와 끈끈한 동지어였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줬고 그는 매일 밤 그곳을 찾아가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정말 값졌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인상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저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선거에서 똑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다음 선거에서 표를 좀 얻어보려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속이 뻔해 보이는 행동이었죠. 순수했던 크로포트킨의 열정은 이 냉소적인 계산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크로포트킨에게 한 석공 친구가 툭 던진 이 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혁명이 오면 저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버릴 겁니다. 이 말은 노동운동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과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파업을 준비하자 놀랍게도 지도부가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막고 나선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단 하나, 바로 그 변호사의 선거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가 한 정치인의 야망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이 광경을 보면서 크로포트킨은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술수에 완전히 환멸을 느낀 크로포트킨은 결심합니다. 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분파, 당시 바쿠닌파 또는 쥐라 연맹이라고 불리던 더 급진적인 그룹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쥐라 연맹은 제네바의 그룹과는 정말이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노동자들을 이끌려는 소수의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없었어요. 오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절대적인 평등과 그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순수한 정신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이 떠나겠다고 하자 제네바의 지도자였던 니콜라스 우티는 이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면서 그에게 쥐라 연맹으로 가는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쥐라 산맥에서 크로포트킨은 단순히 딱딱한 정치 이념만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바로 자신의 삶으로 직접 구현해내는 정말 비범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지적인 인물 중 하나로 꼽는 제임스 기욤을 만납니다. 기욤은 자기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운동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정말 헐값에 소설을 번역하는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명, 잊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분우아 말롱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리 코뮌의 위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창고나 다름없는 아주 작은 방에서 바구니를 엮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고된 노동이 끝난 깜깜한 밤이면 촛불 아래서 코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글을 썼습니다. 말롱은 크로포트킨에게 파리 커뮌이 함락될 당시에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수비대의 영웅적인 모습과 승리한 베르사유 군대가 파리 시내에서 벌였던 그야말로 피해 축제에 대해서 말이죠.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크로포트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총살 직전 어머니에게 시계를 전해주고 오겠다며 잠시 풀려났던 소년이 도망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총살대 앞에 당당히 섰다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코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숭고한 정신으로 싸웠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의 기록을 읽으면서 크로포트킨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는 증오심이 없었어요. 대신 미래에 대한 조용하고도 단단한 확신이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야 할 길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아나키즘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한 크로포틴은 자신의 혁명적 이상을 직접 실천에 옮길 준비를 마치고 제정 러시아의 심장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뭘까요? 바로 혁명 사상이 담긴 금서들을 몰래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에서 만난 밀수꾼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당연히 두둑한 돈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위험천만한 일에 맡아주면서 단돈 5달러만 받겠다고 했죠. 이 기묘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첫 번째 혁명 활동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도로 돌아온 크로포트킨은 지체 없이 당시 아주 유명했던 차이콥스키 서클에 가입합니다. 이 그룹은 훗날 1870년대 러시아 혁명운동의 산실, 즉 인큐베이터가 될 운명을 지닌 곳이었죠.
이 서클에는 소피아 페롭스카야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크로포트키는 그녀를 진정한 강철의 투사라고 불렀는데요. 그녀는 농민들을 그저 이상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했고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뼛속까지 인민주의자였습니다. 헤롭스카리아가 남긴 이 말은 서클 멤버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헌신과 장기적인 비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서 혁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인 크로푸트킨과 그의 동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선전활동을 시작합니다. 비밀 경찰의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면서 조직을 지키고 소통하기 위해 정말 기발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명해내야만 했죠. 이 서클에는 스텝냐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세르게이 크라부친스키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었는지 자신의 안전은 조금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동지들이 아기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어요. 스텝야크가 한 번은 이런 일화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동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농부의 썰매를 발견하고는 그걸 걸어서 쫓아가면서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세금 문제와 반란에 대한 혁명적인 주장을 외쳤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닌가요?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정말 기발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주 길고 장황하게 일상적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메시지는 그 편지의 5번째 단어에만 숨겨져 있는 거죠. 스텝야크는 농담 삼아 이 방법이 자기 문학적 재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재소 인부로 위장해서 시골 마을에서 선전활동을 벌이던 스텝야크와 동지가 경찰에 체포되는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했죠. 물론 그들은 곧 아주 대담한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요. 서클의 활동이 선봉적일수록 비밀 경찰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동지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고 크로포트킨 역시 자신에게 남은 자유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동지들로부터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긴급한 경고를 받은 크로포트킨은 즉시 몸을 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리학회에 제출해야 할 그의 오랜 연구 결과가 담긴 아주 중요한 보고서였죠. 혁명가로서의 생존과 과학자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결국 일주일을 더 머무르기로 결정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려던 그 결정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찰이 그를 추적하고 체포작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으니까요. 이 체포와 함께 과학자이자 귀족이었던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삶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의 그 차가운 돌벽 안에서 혁명가 크로포트킨의 훨씬 더 잔혹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72년 아직 쌀쌀한 초봄이었어요. 표트르 크로포트킨이 난생 처음으로 서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회고록에 썼듯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평생 자기가 알던 세상과는 정말로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 풍경은요, 그의 마음에 아주 깊은 황량함 같은 걸 남겼습니다. 숲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덤불들, 또 눈하고 진흙 속에 파묻혀서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말들, 그 모든 게 마치 거대한 사막을 건너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프로이센 국경을 딱 넘는 순간 완전히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자, 이 여정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떠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크로포트킨은요,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진짜 살아 숨쉬는 혁명의 이상을 찾아서 스위스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의 거대한 두 물줄기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촉망받던 과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질 만큼 확고한 혁명가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내면의 변화 과정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크로포트킨이 느꼈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두꺼운 외투가 없으면 버틸 수도 없는 그 눈 덮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독일 중부에 도착하니까 따스한 햇살 아래 외투를 벗어던지고 막 피어나는 꽃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라인강을 건너서 도착한 스위스의 풍경은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줬습니다. 밝은 태양 아래 눈 덮인 산을 보면서 야외에서 아침을 먹는 경험이라니?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아, 러시아의 그 지독한 자연, 그 끝없이 펼쳐진 북쪽의 추위가 러시아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왜 러시아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남쪽에 얼지 않는 항구를 원했는지, 왜 흑해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는지, 또 시베리아에 정착한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만주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는지, 그 모든 걸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혁명의 심장부를 직접 보고 싶었던 크로포트키는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국제노동자협회, 우리가 흔히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곳에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내셔널이요, 당시 분위기가 좀 복잡했어요.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미하일 바쿠니를 따르는 반권위주의적 사회주의자들, 즉 아나키스트들로 크게 나뉘어서 아주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크로포트키는 일단 두류, 그러니까 힘이 더 센 쪽이었던 제네바의 마르크스파를 먼저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곳의 리더격이었던 러시아 망명객 니콜라스 우틴이 크로포트킨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고, 그는 곧바로 노동자들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기 시작했죠. 매일 저녁이면 시큼한 와인 한 잔 딱 손에 들고 노동자들 틈에 끼어 앉아서 그들의 희망,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품고 지켜보던 현실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제네바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 한 명이 회의에 나타나서 아주 거창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동안 사업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노동운동에 제 모든 걸 바치러 왔습니다. 이 노골적인 자기 선전에 크로포트키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알자스 출신 석공에게 이 얘기를 슬쩍 꺼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현실을 딱 짚어주는 겁니다. 저 변호사, 지난 선거에서 급진파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제 노동제표라도 얻어보려고 여기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금이야 저 사람들이 힘을 이용하지만 혁명이 오면 가장 먼저 쓸어버릴 사람들은 바로 저런 자들이야. 지도자들과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 그 깊은 균열과 정치적인 계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곧 크로포트킨의 그 막연했던 환멸을 확신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제네바의 건축 노동자들이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파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건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지도자인 우틴이 위원회에서 파업 이야기는 전혀 나온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관련 논의를 아예 뭉개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변호사의 선거에 이 파업이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연단 위에서는 불타는 듯한 언어로 노동해방을 외치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자리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억누르는 이 이중적인 모습, 여기에 그는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우틴에게 인터내셔널의 다른 쪽, 그러니까 바쿠닐주의자들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선언하죠. 그러자 우틴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들과 함께 남겠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크로포트키는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시계공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 분파 쥐라 연맹이 있는 쥐라 산맥으로 향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제네바에서는 결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진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운동의 정신과 마주하고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쥐라 연맹에는 제네바에서처럼 노동자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중앙권위 같은 거 없이 각 지역의 노동자 그룹들이 자유롭게 연합한 연맹이었어요. 모든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토론해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임스 귀엄처럼 더 많이 알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보스가 아니었어요. 그는 작은 인쇄소에서 교정 보는 일로 먹고 살았고 밤에는 부족한 잠을 쪼개가면서 독일어 소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겨우 생활비를 벌었죠. 파리 코민의 위원이었던 브루누아 말롱은 어떻고요? 스위스로 망명한 뒤에는 바구니를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일터의 작은 창고에서 호수를 보면서 일하고 밤에는 작가로서 글을 썼죠. 이 사람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였고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동지로서 함께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크로포트키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 즉 권위 없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연대하는 진짜 혁명의 씨앗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나키즘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품고 크로포트키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조국을 바꾸기 위해 자신은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된 헌신적인 지하 혁명가였죠. 그는 곧 당시 러시아 청년운동의 심장부였던 비밀결사 차이코프스키 서클에 합류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를 관통하던 핵심 사상이 바로 니힐리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니힐리즘 하면 모든 걸 부정하는 허무주의나 파괴주의 이런 걸로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크로포트킨이 설명하는 니힐리즘의 본질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낡은 사회의 모든 거짓과 위선, 예를 들어 사랑 없는 결혼이라든지 존경심 없는 복종, 위선적인 예의 같은 것들을 남김없이 거부하고 오직 이성과 과학적인 진실에만 기대서 살아가려는 절대적인 진실성을 향한 투쟁이었어요. 아버지 세대의 그 거짓된 가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독립을 쟁취하려는 청년들의 아주 열정적인 철학이었던 셈이죠. 차이코프스키 서클에서 크로포트키는 드디어 뜻을 함께할 평생의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피아 페로프스카야와 스텝냐크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했던 세르게이 크라부친스키는 그의 삶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죠. 소피아 페로프스카야, 이 여성은 정말 뼛속까지 투사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총독의 딸이라는 어마어마한 귀족 신분을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간 그야말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텝냐크, 이 사람은 너무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동지들 사이에서 별명이 악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그 열정적인 이야기와 선동은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페로프스카야가 남긴 이 말은 그들이 짊어진 투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비장한 각오로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자비들 세대에서 혁명이 성공할 거라고 순진하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훗날 그녀가 황제 암살 사건의 주모자로 처형되기 몇 시간 전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는요, 사랑하는 영혼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글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서클의 활동 방식은 아주 직접적이고 대담했습니다. 스텝냐크의 일화가 딱 좋은 예인데요. 그는 동료와 함께 나무꾼으로 위장해서 시골 마을을 떠돌아다녔어요. 농민들하고 같이 땀 흘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은 다음에 성경 구절 같은 걸 인용하면서 세금 내지 말고 폭정에 저항해야 한다고 설파했죠.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썰매를 타고 가는 농부를 발견하고는 그를 쫓아가면서 혁명을 설교했답니다. 농부가 너무 놀라서 말을 채찍질해서 막 도망가니까 그들도 덩달아 막 뛰면서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얼어붙은 러시아 농민들의 마음속에 혁명의 불씨를 퍼뜨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담한 활동의 끝은 어쩌면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874년 3월, 크로포트키는 결국 비밀 경찰에 체포돼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리고 동시에 가장 극적인 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의 정신과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인 시련, 그리고 자유를 향한 그 불굴의 의지가 펼쳐지는 거죠. 크로포트킨이 갇혔던 감방은 원래 대포를 두려고 만든 요새의 포곽이었습니다. 그 환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1.5m나 되는 두꺼운 벽에 창문이 있긴 한데 너무 높아서 손도 닿지 않고 쇠창살에 이중 철창까지 막혀 있어서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 안에는 쇠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외부의 모든 소리를 막기 위해서 벽에는 펠트랑 철망까지 덧대져 있었고 그 육중한 문에는 유다의 창이라고 불리는 작은 감시구멍이 있어서 간수가 수시로 그의 모든 행동을 엿봤습니다. 완벽한 고립과 감각의 박탈. 그곳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요새에서의 인연은 그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베리아를 탐험하고 유럽을 누비던 그 활기 넘치던 지리학자이자 혁명가는 온데간데 없고 끔찍한 괴혈병으로 이가 다 빠지고 온몸이 퉁퉁 붓는 고통 속에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죠. 결국 당국에서도 그가 감옥에서 죽는 건 원치 않았는지 감시가 조금은 덜한 군 병원으로 그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서 꺼져가던 그의 삶에 자유를 향한 첫 번째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동지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로포트킨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시계 속에 암호 쪽지를 숨겨서 소통하고 감시병들을 매수하고 탈출용 마차와 안전가옥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건 신호에 맞춰서 단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근처 빈집에서 울리는 바이올린 연주는 마차가 준비됐다는 첫 번째 신호,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늘 위로 떠오르는 붉은 풍선은 길이 안전하다는 최종 확인 신호였죠. 모든 것이 크로포트킨의 그 짧은 산책 시간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탈출 당일 약속된 시간에 마자르 민속춤곡에 경쾌한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신호를 듣자마자 크로포트킨은 두꺼운 병원 가운을 벗어던지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뒤늦게 알아차린 보초가 총을 들고 그를 쫓았지만 마차에 타고 있던 동지가 권총을 쏘면서 그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해방의 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담고 있죠. 마차에 올라탄 그는 동지들의 품에 안겼고 그렇게 새로운 삶, 즉 기나긴 망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축배를 들었고요. 도시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동안 유유히 핀란드를 거쳐 서유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조국에서 쫓겨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크로포트킨의 영향력은 오히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는 짜르의 억압이 없는 서유럽에서 자신의 사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위스와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거치면서 그는 글을 쓰고 조직하며 국제 아나키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이자 지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그는 쥐라 연맹의 동지들과 함께 르 레볼테, 우리말로 하면 반역자라는 이름의 신문을 창간하고 편집을 맡습니다. 근데 이 신문은 그냥 소식지가 아니었어요. 크로포트킨은 이것을 아나코 코뮤니즘, 그러니까 국가와 사유재산 없이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사회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걸 넘어서 혁명 이후에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그의 글이 미친 영향력은 정말 실로 엄청났습니다. 르레볼테에 연재했던 그의 글들을 묶어서 만든 팸플릿들이요, 수만 부가 팔려나가고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쥐라 산맥의 작은 시계공 공동체의 목소리는 이제 그의 펜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노동자와 지식인들에게 가닿았고 그는 명실상부한 국제 아나키스트 운동의 대변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881년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리 2세가 암살되자 유럽 각국 정부가 혁명가들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바짝 조였거든요. 크로프트킨 역시 스위스에서 쫓겨난 뒤에 프랑스 리옹에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한 편의 코미디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그를 폭력 사건과 엮을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미 해체돼서 있지도 않은 인터내셔널에 소속됐다는 아주 터무니없는 혐의를 적용한 거죠. 하지만 크로프트킨과 동지들은 이 부조리한 재판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상을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2주 동안 법정은 아나키즘의 원리를 설명하는 강연장이 되었고 이들의 당당한 연설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재판은 아나키즘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한 일종의 선전의 승리였던 셈입니다. 리옹 재판 후에 크로포트킨은 프랑스의 클레르부 감옥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감옥 생활은 러시아에서의 끔찍했던 경험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였어요.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가 인간성을 말살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클레르부 감옥은 그나마 인간적인 삶과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수들이 함께 일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엄청난 양의 채소를 길러냈어요. 심지어 자체적으로 수업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언어, 과학,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크로포트킨 역시 동료 죄수들에게 우주학, 기하학,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지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갔죠.
물론 감옥은 감옥이었지만 짜르 체제의 그 야만성과 비교했을 때 서유럽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최소한의 인간성과 지적인 자유는 허용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파란만장한 경험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의 탐험, 제네바에서의 환멸, 쥐라 산맥에서의 희망, 러시아에서의 지하 활동과 2번의 감옥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내면에서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철학으로 뭉쳐졌을까요? 이제 그의 삶이 빚어낸 비전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로포트키는 망명 생활 중에 러시아의 대문호 이반 투르게네프와 교류하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투르게네프가 들려준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와 서유럽의 사고방식, 특히 가족과 도덕에 대한 관념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투르게네프가 프랑스 작가의 어떤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남자가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어느 날 10대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를 경멸한다고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의 문인들은 전부 아들의 그 도덕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냈지만 투르게네프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 가족은 행복했는데 왜 그 행복을 파괴하는가? 라고요. 크로포트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 사이에는 국경을 넘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르주아 계급에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거의 건널 수 없는 심연처럼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경험과 생각은 결국 이 3가지 핵심 원리로 모아집니다. 첫째는 그가 쥐라 열맹의 시계공들에게서 직접 봤던 이상, 바로 자유 코뮤니즘입니다. 이건 국가나 자본가 없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산을 조직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는 사회를 말해요. 둘째는 그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자연 속 동물들 사이에서 그리고 러시아 감옥의 동지들 속에서 발견했던 생존의 법칙, 상호 부조입니다. 그는 다윈의 생존 경쟁이 진화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종의 생존과 발전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개체들끼리의 협력과 도움이라고 주장했죠. 이게 그의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과학적, 철학적 기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바와 러시아, 프랑스에서 겪었던 정치적 배신과 국가의 억압을 통해 얻은 최종 결론, 국가의 폐지입니다. 그에게 국가는 군주정이든 공화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본질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크로포티키는 귀족이라는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평생을 민중을 위해 바쳤습니다. 감옥과 망명 생활 속에서도 권위와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죠. 그의 이상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어쩌면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옆에 놓여 있는 한 왕자에서 혁명가로 변신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